네, 계속 이어서 좀 전에 봤던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압류다. 이런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제3자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금전 소비대차 대주, 차주.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체결했으면 보증금이 존재하죠. 그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임대차 종료를 전제 후에 임대차 종료 종후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걸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근데 임차인이 이제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린 것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되겠죠. 그럼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빨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내가 소송을 했을 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력이 있는지,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 전세를 하고 있으면 그 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그걸 따지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 계약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을. 그럼 이걸 동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빌렸으면 1,000만 원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 집행권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1,0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살펴보니까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이 있는지 여기다 소송의 실익을 따지거든요. 보니까 이게 1억짜리가 있어요. 잘 됐다. 이걸 보고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소송에 이겨서 왜 소송하는 거죠? 이긴 다음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둡니다. 근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압류를 해야 하거든요. 압류를 하면 자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근데 소송을 하려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은 가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한 다음에 압류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채권자 누구죠? 돈 빌려준 사람, 대주. 채무자 누구예요? 돈 빌린 사람, 차주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압류하는 거죠? 채권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에 있으면 항상 제3채무자가 존재해요. 채무자가 채권을 청구했으면 상대방이 제3채무자식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임대인이에요. 이게 가압류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가압류 신청서에. 그럼 채권자 나오고 채무자 나오고 제3채무자. 3채무자가 누구냐? 임대인이에요. 임대차 보증금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냐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내용이 이겁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인 차주, 즉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이게 가압류의 결정입니다. 그럼 이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통제되면 임대인은 지급해서는 안 돼요. 직접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임대인한테 돌려주면 안 돼요. 이 가압류 결정에 반해서 돌려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안 줍니다. 이 가압류 결정문에 반하는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직접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가압류 경우는. 하여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압류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압류 결정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양수인. 이런 경우에 이 제3채무의 지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한테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 지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제3채무자는 누구였나 겁니까? 보증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애초에는 임대인이었지만 매매 등으로 해서 양도가 됐어요. 그럼 누가 됐죠? 법률 규정이면 양수인이잖아요. 그러면 매매 등의 이유로
양도에 따라서 양수의 결과가 생기면 임대주인이 승계한다는 임대징계는 제3자가 제3채무자로 바뀐답니다. 그 얘기가 제3채무지인은 함께 양도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즉 제3채무자 지위가 임대인 남고 종전의 소유자 남고 양수인 소유자 따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그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 지위와 즉 종전의 임대인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가압류 결정문은 내용이 계속 임대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별도의 수정이 없더라도 새로운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향후의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양수인과 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 지위는 구분되지 않고 함께 양도되는 겁니다. 양수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당연하죠. 양도가 있으면 3조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승계되잖아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채권 감리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제3채무자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권 또한 기출 문제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분리 함께 이전된다. 이전된다 안 된다가 관련된 거고요. 더 나아가 내용적으로 가압류권 또한 임대주택 양도인이 아니라 누굴 상대로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3채무자가 누구냐? 이제는 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가압류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십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은 제3채무자는 누구 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겠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바뀔 경우에는 누가 되죠? 3조 사항에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자가 임대인이 아니라 이제 양수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압류 결정의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는 임대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 상대로 이제 그 권리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겠죠.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구비를 했네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 다음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네? 3조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법조문이 난 거죠. 법조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반환 채무는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 보증금 세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수인이 이제 임대인이죠. 이제는 이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력권은 누구와 관계 문제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문제예요. 근데 양수인은 3자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3자였다가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설사 이사나 주민으로 다른 옮겼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줘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더 이상 3자가 아니라 이제 임대인 당사자가 된 거예요. 3조 사항에 대해서. 자, 대항력권을 갖추는 위에 양도된 경우에는 3자겠죠. 3자에 해당되죠. 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뭐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이 3자가 법률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예요.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세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항 요건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계 문제거든요. 근데 양순이는 처음엔 제3자였지만 3조 사항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임대인은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돌려줄 의무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갔다고 임대인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3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이 지금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당사자니까 대항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죠. 계약의 당사자니까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대부분 양수인이 제3자인데 임차인이 그걸 양수했대요. 그러한 경우에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자, 임대인. 자, 한번 볼게요. 임대인 A, 임차인 B.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구한테 했죠?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A가 있죠. 그럼 A가 있고 채권자 누구죠? B죠. 그죠? 채권자는 B고 채무자는 A였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매수를 했어요. 즉 양도를 해서 양수인이 됐죠. 그러면 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거고 3조 1항이면 사항과 연결되겠죠.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할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임대차 보증금 채무자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그럼 채권자 누구예요? 임대차 보증금 채권자는 B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채권자가 B고 채무자 B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법리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매매를 주택을 할 때 매매대금 정하면 실제 주는 것은 임대보증금 뺀 걸 주잖아요. 10억이에요. 임대차 보증금이 8억이에요. 임차인이 그걸 매수한다. 어떻게 해요? 매매대금은 다 쓰고 실제로는 2억 주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위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혼동을 소멸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소멸하고 양수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 자신을 인수하게 돼요.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까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이 같아졌습니다. 기존에는 A, B였는데 지금은 B, B가 됐잖아요. 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자 동일하니까 혼동으로 소멸한다. 채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될 때,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있을 때 혼동된다. 그게 법조문에 있습니다.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조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3조 사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X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죠?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아지잖아요. 이 얘기를 바꾼 겁니다. 결국은 경락을 받았다는 표현이지 결국은 임차인이 자기 주택을 산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사게 된 경위가 다를 뿐이지. 하나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하나는 경매를 통해서. 근데 경매의 성격보다 매매다. 그래서 이 질문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를 먼저 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의의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된다.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명의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 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그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등기를 마친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 신탁자는 임대차 보호법 사조 사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지점은 악의의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선의의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이 쟁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실명법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런 내용 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실명법 할 텐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실명법의 사조는.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 또한 무효다. 다만 선의의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가 유효해요. 근데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 또한 무효가 돼요. 근데 사망이 이제 중요해요. 자, 등기가 무효 있을 때 외형상 등기 명의자 하더라도 실제 명의자가 다르다고 했죠. 그럼 그 경우에는 등기부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련해서 취소, 그때 제3자 보호 규정, 허위표시 제3자 보호 규정 언급한 적 있었죠. 마찬가지로 실명법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자를 누구로 볼 건지에 대해서 실명법상에 나오는 제3자 또한 전국적으로 확정적이 즉 물권이나 물권 유사한 권리 취득하는 사람을 제3자입니다. 지금 단순히 채권자는 이 제3자에서 아니에요. 근데 계약 해지했을 때 제3자와 똑같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여건을 갖춘 사람은 제3자예요. 보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도 요 내용은 정말 기억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약정 무효다, 원칙적 등기도 무효다. 다만 계약 명의 신탁일 때는 등기 유효하다. 약정이 유효한 게 아니라 등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만 악의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등기는 무효다. 다만 제3자, 여기 제3자 선악 구분하지 않죠. 선악 분문하고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법조문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보통에 등기부에 보면 등기 원인이 있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이겠죠, 당연히. 그럼 제가 권리자가 A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등기가 비명의로 됐어요. 등기 명의. 원인은 A, B 사이의 매매. 계약 명의 신탁은 뭐냐면 갑. 이게 갑이 신탁, 명의 신탁자. B가 명의 신탁자예요. 갑이 B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원래는 갑이 A 권리 소유의 A 소유의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세금 등의 문제로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B야, 내 대신에 매매계약書체결하고 소유권 좀 보관해줘. 취득해줘. 즉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 되냐면 명의 신탁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B가. 당연히 A가 소유자는 A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B의 지금 명의 신탁자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 이 사람이 이제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사이는 약정이 있죠. 명의 신탁 약정. 그래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 B가 A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체결하고 매매대금 다 지급하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누가 준 거예요? A, 갑이 자금은 조달해 줍니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그러면 등기원이 생각하면 되겠죠. 매매. 매매는 여기 들어가겠죠. 누구와 사이? A, B. 등기 명의는 당연히 소유자는
B로 바뀌겠죠.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이 계약 명의신탁 선악 구분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갑과 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체결 사실을 알았으면 악이고 몰랐으면 선이라는 겁니다. 선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고 이 약정에 따른 등기 또한 무효가 원칙이지만 다만 권리자인 A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법조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물권 변동 무효지만 다만 선의의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그렇지 않다. 즉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답니다. 근데 약정은 계속 무효입니다. 항상 약정과 등기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선의의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면 이 B가 소유자죠. 그럼 처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계약 명시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A가 악이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선악 구분에서 항상 무효고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A, B, C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지만 등기가 무효가 돼요. 등기가 무효되면 등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요? A가 되죠. 그러면 등기가 악의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비록 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그런데 B가 임대차 계약을 을과한 겁니다. 등기가 된 이후에. 근데 악이면 자 무효죠. 무효고 그럼 B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B는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권한이 없다고 보게 되면 이 임차권을 제3자나 주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에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제3자에 해당되려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도달합니다. 그럼 제3자에 해당되냐? 제3자에 해당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대항 요건이 뭐죠? 2, 3위 전입신고. 2, 3위 전입신고를 갖췄다면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어떤 변동이냐면 자 무효잖아요.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이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누구한테 이제 대항할 수 있냐 문제냐면 자 B가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A죠. 그러면 B의 소유권 이동 등기를 말소를 하겠죠.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면 A로 다시 가겠죠. 소유자가.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2번, 이게 순위번호 1이라 쓸게요. 등기 소유자 이전 등기 말소하면 이게 쭉 없어져요. 그리고 등기부에 3 쓰고 등기 원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기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A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A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 A가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이후에 매매를 통해서 누구냐? 갑돌이 매매를 원인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넣은 경우 그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판례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 선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 알겠죠?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치면서 대항 요건을 갖추는 제3조 제1항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제4조 3항 규정, 아까 제4조 3항 규정 무효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 못한다 그랬죠? 규정에 따라 명의 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아까 말소시켰죠. A에서 B 왔는데 B가 등기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214조에 기해서 말소 등기했다. 그럼 A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의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 B였죠 아까. 수탁자의 명의가 B에서 말소됐어요.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을 회복해야 된 A였죠. A와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 신탁자에 대해 신탁자와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사안에서 이게 아니었거든요. 없어졌군요. 아까 제가 하는 이제 갑돌이인데 갑돌이가 아니라 명의 신탁자인 갑한테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차피 이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금 부담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명의 신탁자인 갑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 신탁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조 1항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3자에 대해서 3자는 매도인 A와 매도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갑 신탁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명의 신탁자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3조 제1항과 제4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기회를 해주십시오. 이제 악의 계약 명의 신탁의 그 개념을 알아야만이 부동산 실명법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3자의 개념 결국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보호규 3자 보호 규정에 3자에 해당되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까 그림을 봅니다. B 명의가 말소됐으니까 A로 다시 갈 거고 그럼 A가 다시 누군가 갑돌이뿐만 아니라 신탁자 다시 매도할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3조 사항에 따라서 매도인이나 아니면 신탁 소유자는 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는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뭐냐면 변제기 때 변제기에 돈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는 거고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그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물 변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경우의 수에 따라 나눠졌죠. 채권자가 소유권을 등기부상 넘겨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제 받은 게 아니라 경우의 수에 따라 나는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는 거고 돈을 못 갚았을 때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받습니다. 결국은 채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 담보한 것은 최종적으로 권리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 확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온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의 양도 담보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 담보권자에게 채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담보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즉 양도 담보의 특징이 뭐냐면 소유권을 가져갔으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용 수익권은 돈을 빌린 사람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채권자가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 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전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 담보권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사항에서 나오는 양순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상당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순의 개념은 전국적으로 법률행위든 법률의 규정이든 물권, 소유권 내지는 저당권을 확정적으로 전국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경우에 쓰면 돌려주는 그런 일이 없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전국적 확정적 취득한 사람만 의미하는데 양도담보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임대차 비교를 해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조 3조 제한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근데 이 경우는 다르요. 이거는 당사자의 채권자 채무의 약정에 따른 건데 신탁법, 신탁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담보 목적으로 담보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거고 이건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회사한테 무궁화 신탁, 뭐 신한, 우리 그 신탁회사의 신탁법에 따라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목적이든 어떤 다른 목적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일 말소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미리 정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신탁보다 종국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자,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든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 임차인이 2명이란 겁니다. 2명 이상이란 겁니다. 2명 이상일 때 그러면 2명 모두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이 주택 임대차법에 대항력이 생기냐 그게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 임차인 중 한 명만이라도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즉 공동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쪼개진다는 거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즉 2명이면 공유를 개념 생각해서 한 명만 있으면 임대차 계약의 반절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명만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전체의 대항 요건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동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에 이전되고 따라서 공동 임차인 중 한 명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거고 사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고 그 결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의무는 임차인 중 대항 요건을 갖춘 1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도 반환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당연합니다. 3조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범위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 지분을 이 내용은 설사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 할 때 보증금을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2분의 지분은 이 임대차 보증 2분의 지분은 갑에게 나머지는 은에게 있다. 따라서 이렇게 돌려주기 그런 얘기도 특별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약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 임차에 대한 보증금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설사 그리고 양도인 채무도 소멸하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요거요. 요 내용을. 공동임차지 1위 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전부가 미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2, 3위 전입신고를 맞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구분해서 갖춘 사람은 지분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2분의 1씩. 보증금이 1억이다. 근데 A와 B가 있어요. A만 전입신고를 했다. 이사는 당연히 했겠죠. 전입신고 갖췄다. 그러면 A한테 2억이니까 1억만. 그리고 B한테는 1억만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2억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양도인과 나누지 않다는 겁니다. 승계를 전부 다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혼동이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자, 이러한 법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보증금이 2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1억씩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갑만 했다고 했을 때 양수인이 이 사람 것만 승계하는 거하고 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쟁점이었는데 갑만 대항 요구를 갖추더라도 임대차 계약 전체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은 갑을 전체에 대해서 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1억씩 쪼개졌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질이 승계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갑을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은 볼 수는 없다. 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증금을 1억씩 나눠서 이 사람들이 각자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어서 돌려줄 때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쪼개서 2분의 10만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쪼갰다 하더라도 주택은 전체로 같이 쓰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 보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 가능 등에 비추어 임대차 계약을 전체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제3자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임차인자 한 명이라도 또 대항력권이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승계한 거고, 반환 의무를. 따라서 계약이 끝나면 전체를 주는 거지, 대항력권을 갖춘 사람과 그렇게 구분해서 나눈 건 아니다. 설사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에서 지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기출. 자, 31회에 나온 얘기인데요. 주택 임차인 의리. 임차인이 의리네요.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딱 나오네요. 시간적 개념이. 갖춘 후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경매와 상관없는 거네요. 그냥 양도하였다. 그러면 딱 3조 1항에서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양도니까 제3자겠네요. 그래서 제3자니까 3조 4항에 따라서 그 양수인,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이 승계하는 내용이 뭐죠? 향후 병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반면에 종전 임대인 갑은 보증금 임대인 지위에서 탈퇴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딱 정립돼서 나와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저번에 한번 임대차 계약할 때죠. 차임 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은 사용 수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종전 임대인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기려면 뭐를 한다? 매매 계약과 별개로 기존의 차임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 양도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있다? 기존에 있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임 채권이. 임차 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자 지위를 승계한다. 맞아요, 틀려요? 배웠죠? 가압류된 경우 3채무자 지위는 분리되지 않고 새로운 사유자에게 함께 넘어간다. 배웠었죠? 그걸 묻는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병이 을에게, 병이 새로운 양수인이에요.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냐고요?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갑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가 당연히 해줘야 할 자기 의무를 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죠. 더 나아가 구상권도 없죠. 대의변제할. 자, 그거는 배웠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게 어떤 소유권 넘긴 목적이 뭐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 경우에는 종국적 확정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죠. 즉 양수인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아니다. 자, 양도한 경우에 제3자입니까? 양수인이 아니에요. 그럼 3조 사항이 적용이 안 되죠. 3조 사항 내용이 뭐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병은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못해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못한다는 얘기는 반환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갑한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 반환 면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아셨죠? 만약 이게 신탁법에 넘어간 거예요. 신탁법에 따라서 담보신탁 목적으로 하게 되면 면합니다. 종국수 최종적이니까. 이거는 약정에 따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만약 신탁법이라면 반드시 신탁법을 씁니다. 그거랑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을은 특별한 사정이 일어난 주택 양수인 정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을은 새로운 양수인의 정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 정은 임대의 지인을 승계한다. 임대의 지인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뭐죠? 임대의 지인을 승계한 양수인 정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했다는 얘기는 승계했다. 그 얘기는 임차인은 정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바꿔 씁니다. 승계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승계의 의미를 아시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선 면제 효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